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찬바람과 함께 어둠이 집 안으로 밀려들었다. 또 깜빡했어. 어디에 뒀더라.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 헛디딤질을 하며 집안을 어슬렁거렸다. 박경숙,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때는 무서웠던 시어머니. 지금은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했다. 며느리 김서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숨을 삼켰다. 어머니, 이건 주방이에요. 거긴 화장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은 새벽 3시예요. 밥 차릴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경숙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멍하니 서 있었다. 서연은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다며 병원 한 번 같이 간 적이 없었다. 어머니 부탁해. 나 진짜 요즘 힘들어. 남편의 말은 늘 같았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고무장갑을 낀 채 싱크대를 쳐다보며 멍해졌다. 쌓여있는 설거지, 바닥에 흩어진 음식 찌꺼기, 그리고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중얼거림. 2년이 밥도 제때 안 주고. 서연은 손에 쥔 그릇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이걸 참아야 하나? 어디 그뿐인가. 경숙은 화장실에서 큰일을 치르고도 변기물을 내리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오줌을 흘리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방 안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왜 내 방에 남의 물건이 있냐? 다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2년.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니,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그러나 경숙은 손톱을 세우고 서연의 뺨을 핥히었다. 찌릿한 통증이 볼을 스쳤다. 피가 조금 배어나왔다.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몰래 울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목이 찢어질 듯 울었다. 왜 하필 나야? 하지만 울음소리는 천장에 부딪혀 사라질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경숙은 또 다른 난리를 쳤다. 내 돈 어디 갔어? 이 도둑년아. 서연은 멍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돈은 제가 안 만졌어요. 거짓말. 내가 다 알아. 내 눈빛이 딱 도둑이야. 경숙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서연의 팔을 쳤다. 팔뚝에 붉은 멍이 선명하게 퍼졌다. 서연은 거울을 바라보았다. 초췌한 얼굴, 어디 갔는지 모를 웃음, 텅 빈 눈동자. 이러다가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하지만 그때까지 서연은 몰랐다. 이 모든 상황이 한편의 연극이라는 것을. 시어머니 박경숙은 정신이 말짱했다. 그리고 그녀는 끔찍한 이유로 이 거짓 치매극을 벌이고 있었다. 거친 목소리가 서연의 뒤통수를 때렸다. 야, 이 도둑년아. 내 양말이 없어졌어. 너 가져갔지? 경숙은 손에 든 지팡이를 바닥에 탕탕 내리쳤다. 서연은 고개를 떨구며 다가갔다. 어머니, 양말은 세탁기 안에 있어요. 제가 지금 갖다 드릴게요. 그게 양말이야? 내년이 도둑질한 거 아냐? 경숙은 앙칼진 눈으로 서연을 노려봤다. 그날부터 경숙의 치매 연극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누군가 몰래 집 안에 들어왔다고 소리치며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이 넘어져 다쳤다며 서연을 학대범으로 몰아갔다. 이 며느리가 나를 때렸어요. 봐요, 내 팔에 멍든 거. 경찰이 찾아왔던 그날, 서연은 멍하니 서 있었다. 경찰은 상황을 살피다 어색하게 웃었다. 어르신, 여기 CCTV가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경숙은 장롱 모서리에 스스로 팔을 부딪혀 멍을 만든 후 서연을 모함했던 것이다. 경찰이 돌아간 후 경숙은 뻔뻔한 얼굴로 말했다. 뭘 봐? 내가 늙었다고 바보 같을 줄 알아? 서연은 속으로 울분이 터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이건 진짜 치매가 아니야. 뭔가 이상해. 하지만 그때까지 서연은 단지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져가는 것이라 믿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조금이라도 의심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경숙은 집안의 물건을 일부러 숨겼다. 그리고는 서연을 도둑으로 몰았다. 내 보석 반지 어쨌어? 그거 내 전 재산이야.
그걸 훔쳐갔지, 이 도둑년아. 서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온 집안을 뒤졌다. 소파 밑, 옷장 안, 주방 싱크대 밑. 그러다 결국 경숙의 침대 매트리스 속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반지가 발견되었다. 어머니, 여기요. 여기서 나왔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밀자 경숙은 대번에 손등을 쳤다. 내 물건을 함부로 만져. 그 손으로 더러운 거 다 만졌을 거 아냐? 찰싹. 경숙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때렸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한 대, 두 대. 더 맞아도 괜찮았다. 지금 포기하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다. 엄마가 치매라니까. 참아야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서연은 그 말을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참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경숙은 서연을 시험하듯 더 무리한 요구를 쏟아냈다. 새벽 3시에 국을 끓이라고 했다. 비 오는 날에도 빨래를 내놓으라고 했다. 하루 3번 반찬을 바꿔서 새로 차리라고 했다. 어머니, 저도 좀 쉬면 안 될까요? 서연이 겨우 말을 꺼내자 경숙은 매섭게 외쳤다. 내가 사람 구실하려면 아직 멀었다. 너 같은 것들은 평생 부려먹어야 돼.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고 두 손을 움켜쥐고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그 인내가 끝장날 순간이 오고 있었다. 서연은 그날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웠지만 그보다 더 따끔한 건 경숙의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꼬깃한 신문을 뒤적이며 중얼거렸다. 주식이 떨어졌다고? 에이, 그럴 리가 없는데.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주식? 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루에도 12번 자신이 누구인지도 헷갈려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신문 경제면을 읽고 있었다. 심지어 주식 흐름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경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경숙은 여전히 서연 앞에서는 치매 환자처럼 행동했다. 어디야 여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지만 간혹 혼자 있을 때 거실 TV를 리모컨으로 빠르게 돌리며 뉴스를 골랐다. 오늘 금값이 또 올랐군.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서연은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다. 치매가 이렇게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는 병이던가.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연이 몰래 방 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경숙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된 것이다. 네, 변호사님. 그 인간들은 다 걸러야 해요. 이번에도 제대로 걸러내야죠. 예, 며느리년도요. 서연은 청소기를 들고 얼어붙었다. 변호사? 걸러내? 며느리도 포함? 귀가 찢어질 듯 두근거렸다. 뭐야?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서연은 마치 얼음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시험하고 있어. 하지만 왜 나를? 생각할수록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 정말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다. 의심, 분노, 복수심. 더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진실을 알아내야 해. 서연은 결심했다. 경숙의 거짓말을,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꼭 밝혀내기로.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연은 경숙의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충격적인 걸 발견하게 된다. 서연은 경숙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뭔가 서늘한 기운이 코끝을 스쳤다. 작은 방, 거기에 쌓여있는 잡동사니, 옷장 윗, 침대 밑, 서랍장 안. 조심스럽게 뒤지던 그녀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손끝을 떨며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재산 상속 계약서. 계약서 첫머리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상속 조건 가족의 진정성 검증 완료 시. 가족? 진정성? 서연은 눈을 부릅떴다. 서류를 넘길수록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 인간성 및 도덕성 검증을 거칠 것. 극한 상황을 조성하여 진심을 확인할 것. 부적격자는 즉시 상속 대상에서 제외할 것. 치매 연극. 다 이걸 위한 거였어? 서연의 온몸이 덜덜 떨렸다. 나를 시험한 거야?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하인처럼 부려먹으면서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고?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서연은 주먹으로 서랍장을 쳤다.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 봤구나. 서연은 소스라치며 돌아봤다. 거기엔 손을 뒤로 깍지 낀 채 비뚤어진 미소를 짓고 있는 경숙이 서 있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네. 경숙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뭐 어때? 내 꼴을 보려고 했던 거야. 서연은 치를 떨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어떻게 모셨는데? 밥 해드리고 뒷바라지하고 욕먹으면서도 꾹 참았는데. 서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경숙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걸로 내 진심을 확인한 거야. 내 놈들이 내 돈을 노리고 붙어 있는지 진짜 나를 위하는지 봐야 했다고. 서연은 머리가 아찔했다. 어머니는 가족을, 사람을 사랑하는 법 같은 건 애초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부수면서 살아온 거예요. 경숙은 얼굴을 굳혔다. 닥쳐. 내 따위가 나한테 훈계해. 넌 그냥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꺼져.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꺼지라고요? 좋아요. 꺼져줄게요. 대신 당신도 똑똑히 기억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 곁에는 진짜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당신은 평생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썩어갈 거예요. 서연은 가방을 움켜쥐지도 않고 텅 빈 손으로 등을 돌렸다. 경숙은 소리쳤다. 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내년 같은 게. 그러나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집 문을 나서던 순간 서연은 잠시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가운데 휘청이며 서 있는 경숙. 그 뒤로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커튼. 초라했다. 그토록 무너져가는 모습은. 서연은 문을 힘껏 닫았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그녀는 드디어 경숙의 지옥 같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경숙 역시 예상치 못한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텅 빈 거실, 휘청거리는 몸, 그리고 찬바람이 새어들어오는 집. 경숙은 서연이 문을 닫고 나간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가라 그래. 가버려. 경숙은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내 돈 없이 어디 살아보나 보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감히. 그러나 그렇게 외쳐도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집 안은 무서우리만큼 조용했다. 고요는 공포보다 깊었다. 경숙은 천천히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에 남아있는 설거지 거리, 식탁 위에 굳어버린 찌개, 텅 빈 식기들. 서연이 없으니 모든 게 멈춰 있었다. 경숙은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려 했다. 하지만 컵을 들고 손이 덜덜 떨렸다. 찰랑 마이너스.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쳇. 경숙은 컵을 바닥에 내던졌다. 깨진 컵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러나 주울 사람은 없었다. 그저 깨진 채 방치될 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경숙은 혼자 끙끙 앓았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서연이 차려주던 밥상이 없었다. 스스로 밥을 차려 먹으려 했지만 어느 순간 불을 끄는 걸 깜빡하고 숟가락을 쥔 채 식탁 앞에서 잠들기도 했다. 어느새 집안은 먼지가 쌓였고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아들. 여보세요? 엄마 요즘 괜찮지? 경숙은 귀가 멀어져서인지 전화기 너머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아들도 바빴다. 엄마, 다음 주쯤 들를게. 요즘 회사가 좀 힘들어서. 뚝. 전화가 끊겼다. 그래,
오지도 않을 거면서. 경숙은 비웃듯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또 다른 날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경숙은 힘겹게 문을 열었다. 택배 아저씨가 무심하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엔 손주가 보냈다는 영양제가 들어있었다. 편지 한 장 없이. 경숙은 상자를 품에 안고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지? 거실 벽에는 아직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 모두 함께 웃고 있었던 사진. 하지만 지금은 누구 하나 경숙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밤 경숙은 자신도 모르게 어릴 적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수야,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외로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침실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어 작은 금반지를 꺼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선물했던 반지. 이제 남은 것은 돈, 텅 빈 집, 그리고 이 반지 하나뿐이었다. 경숙은 그 반지를 손에 꼭 쥐고 덜덜 떨리는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정신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누구더라? 모든 걸 가졌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있었다. 경숙은 몰랐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경숙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은 마치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손에 쥔 작은 금반지가 희미하게 반짝였다. 내가 여기 왜 있지? 경숙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다. 여긴 우리 집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 혼란이 밀려왔다. 자신이 누군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혼자 있는지. 모두가 아득해졌다. 텅 빈 집안.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서연이 차려주던 밥상도, 아들의 전화 한 통도, 손주의 웃음도 없었다. 경숙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누구 없어요? 경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민수야, 서연아, 누구 없냐고. 대답은 없었다. 찬바람이 문틈을 타고 들어올 뿐. 경숙은 겨우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거기엔 아직도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한때 가슴이 벅차게 사랑했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그 얼굴도 점점 흐릿해졌다. 저 여자 누구였더라? 경숙은 사진 속 서연을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며느리였던가? 아니면 간병인이었나? 기억은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제멋대로 흩어졌다. 또 다른 날 경숙은 집안을 배회했다. 냉장고를 열어 곰팡이 핀 음식을 꺼냈다. 그걸 쳐다보며 말했다. 밥을 해줘야 하는데. 민수가 배고프겠다. 민수, 이미 중년이 된 아들. 그 아들은 이제 찾아오지도 않는다. 하지만 경숙의 기억 속 민수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를 수 없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결국 경숙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쓰러졌다.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꿈속에서 경숙은 어릴 적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멀리, 아주 멀리 가자. 하지만 눈을 뜬 순간 아무도 없었다. 거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경숙은 몸을 겨우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 그들은 웃었고 경숙은 멍하니 그걸 바라봤다. 문득 손에 쥔 금반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주었던 한때 사랑을 약속했던 반지. 경숙은 그 반지를 소중히 쥐었다. 그리고 흐릿하게 웃었다. 당신은 누구였더라? 이제 경숙에겐 돈도 집도 반지도 모두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남겨진 건 텅 빈 기억, 텅 빈 집,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밤이 깊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경숙은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가슴팍을 움켜쥔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민수는 학교 갔나? 경숙은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간은 40년 전으로 멈춰 있었다. 손에 쥔 작은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민수 아빠가 준 거야. 이거 팔아서 민수 신발 사야지. 그녀는 휘청거리며 일어나 금반지를 손에 꼭 쥐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슬리퍼 하나 달랑 끌고 신발 사러 가야지. 민수가 발 아프대잖아.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쿵! 경숙은 그대로 넘어졌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얼굴을 부딪혔다. 한참을 그렇게 엎어져 있던 그녀는 어렵게 몸을 굴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손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꼭 쥐어져 있었다. 피가 흐르는 입가에도 아랑곳 없이 경숙은 중얼거렸다. 괜찮아. 민수가 기다려. 금방 갈게.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이웃집 문이 열렸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경숙은 이웃을 보자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다. 도둑이야. 내 돈 훔치러 왔지. 경숙은 비틀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다들 내 걸 뺏으려고 해. 다 도둑놈들이야. 이웃들은 속삭이며 문을 닫았다. 저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졌네. 가족도 안 찾아오는 것 같던데. 경숙은 홀로 남겨졌다. 피 흘리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슬리퍼 한 짝. 그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비참했다. 그날 밤 경숙은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아무도. 병실 구석, 작은 종이 가방 하나, 그 안에 손에 꼭 쥔 금반지 하나. 그게 경숙이 가진 전부였다. 며칠 후 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가 내려졌다. 보호자 연락 안 됩니다. 본인 동의하에 요양병원 입원 조치합니다. 간호사는 무심하게 절차를 밟았다. 요양병원. 노란 조명을 받은 긴 복도. 침대에 누운 경숙은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돈 벌어서 너 학교 보내줄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부르는 이름은 이제 그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아득한 과거의 조각이었다. 돈이 남았지만 사랑은 남지 않았다. 재산은 가득했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숙은 서서히 조용히 세상에서 지워지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창문은 늘 닫혀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복도, 회색빛 벽, 그리고 무표정한 환자들. 경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다. 세상은 점점 흐릿해졌다. 문득 과거가 떠올랐다. 벚꽃 흩날리던 봄날, 아들과 함께 뛰놀던 기억. 서연이 처음 집에 들어오던 그날. 쑥스럽게 국을 끓여주던 서연의 얼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경숙은 천천히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간호사가 말했다. 박 어르신, 오늘 방문객이 오셨어요. 조심스럽게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침대 옆에 서서 경숙을 바라봤다. 지금의 경숙은 예전처럼 매섭고 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작고 여리고 쓸쓸해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경숙의 손을 잡았다. 차디찬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을 쥐는 순간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경숙은 간신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저예요. 경숙은 흐릿한 눈빛 속에서도 서연을 알아봤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분노, 억울함과 고통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그러나 눈앞의 경숙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힐 힘조차 없는 오직 후회만 남은 작은 노인일 뿐이었다. 서연은 부드럽게 손을 쥔 채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경숙의 눈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렀다. 내가
진작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다. 경숙은 서럽게 울었다. 작은 흐느낌이 병실 가득 번졌다. 서연은 경숙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편하게 지내요. 그 말에 경숙은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서연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틈나는 대로 요양병원을 찾았다. 맛있는 죽을 가져다 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환한 미소로 경숙을 바라봐 주었다. 경숙은 점점 더 기억을 잃어갔지만 서연의 얼굴만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우리 서연이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경숙은 조용히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손에는 낡은 금반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이 가져다 준 하얀색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지만 어디선가 서글프고도 따뜻한 사랑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가족은 미안함과 사랑으로 끝내 다시 이어졌다. 늦은 사과, 그리고 다시 이어진 마음.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우리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봐요.